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오늘이 1차 시 문예창작반 온라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수필 감상과 이해,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뵙는 날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날은 춥지요. 뉴스는 더 춥고 힘드실 줄 압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별일 없었다고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1년을 버텼는데 넉넉 잡고 1년만 더 견디면 좋은 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합니다. 올해도 강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40분 이렇게 짧은 강의를 하지만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목표, 생활 속에서 문학성을 찾는다. 멀리 가시지 말라고 했죠. 생활 속에서 쓰고 싶은 생각이 우러나게 한다. 제 할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 자료를 읽고 쓰고 하다가 어머 나도 한 줄 써볼까? 이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목표 달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을 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남의 작품을 읽고 해석하면서 스스로 기법을 터득합니다. 꼭 이론서를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남의 글을 통해서 터득을 하고 내 감각을 풀어낸다. 텍스트와 소통을 통해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텍스트, 이 자료와 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읽고 뚫어지게 보다 보면은 그 작가와 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씩 야금야금 창작의 질을 높인다. 어제는 5줄만 썼는데 오늘은 10줄을 쓰고, 주제도 모르고 썼는데 나도 주제를 생각하게 되고 질을 높이고 글쓰기를 유도한다. 제 강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글 잘 쓰는 방법,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대낮게나 쓰는 게 아니라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교실에서 수업할 때 이 지구상의 가장 오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퀴즈를 냈을 때 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뭐 우리나라 깡촌 가지가지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지구상의 가장 오지는 나다. 내가 가장 오지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남의 글을 읽으면서 기법을 터득을 하고 또 주제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 오지를 찾아간다. 오지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결핍을 찾는 일. 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지? 남보다 뭐가 뒤떨어졌지? 나는 왜 이렇게 칠칠 맞아? 이게 오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내 자랑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을 솔직히 나열을 하는 것. 그래서 남에게 털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합니다. 그때부터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오지를 찾아가려면 자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나를 들여다보기입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짓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짓는다는 말은요, 밥 짓기, 집 짓기, 옷 짓기, 이름 짓기, 이게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노가다 시장 10장
10년 따라다닌 사람은 땅만 주면 뚜덕뚜덕 집을 한 채 짓는다. 그런데 건축가 나온 사람은 땅을 줘도 집을 못 지어요. 왜냐고요? 이론만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요. 실제 망치 들고 안 해봤지 않습니까? 이론만 가지고는 집 못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머릿속에 지식이나 이론이 꽉 차 있으면요, 감성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글쓰기도 이론이나 머리만으로는 안 된다. 한 줄부터 시도하시라. 창피해도 이런 사담이 있습니다. 제 바깥 양반이 건축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요, 전문대 나온 건축 기사는요, 뭐가 모르는 것이 있죠. 아, 소장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후다닥 쫓아와서 바로 배우고 해결하고 익힌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서울대 건축가 나온 건축 기사는요,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도 않고 책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현장에서 책을 들여다보고 해결하겠다고. 아니, 서울대 나온 내가 자존심이 있지 왜 남에게 물어봐? 그러고 책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다. 합니까? 그래서 이론과 현장 일은 다릅니다. 현장 용어가 거의 일본말이기 때문에 건축가 나와도 다시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론만 가득해가지는 안 된다. 이제 글을 쓰시려면 첫째, 내 영혼에 여백이 생겨야 된다. 여백이 생겨야 글이 나온다. 그러려면 여백이 생기려면 자꾸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한 줄부터 쓰는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참으로 오프라인 강의보다 아쉬운 점은 제가 첨삭지도가 어렵다. 교실에 있을 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첨삭지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개인 작품을 다 같이 합평을 하고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사실 많지 않으니까요, 자꾸 읽어보시고 베껴쓰기 하면서 작품을 내 몸에 붙여라. 제가 드리는 작품들을요, 막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외울 정도로. 그리고 머리로 쓰지 말고 종이에다 쓰시라고요. 머리로 쓰지 말고 종이에다 한 줄이라도 쓰시라.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작가는 졸작부터 시작한다. 아니, 대가들이 처음부터 명작을 씁니까? 그분들도 볼품없는 졸작부터 시작을 해서 노력해서 대가로 올라간 겁니다. 물론 특별히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타고난 사람은 1%에 불과합니다. 다 후천적으로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절작부터 우리는 생각할 각오를 하시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필 한 편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느 삼거리에서. 이 작품은요, 2018년 매일신문의 신춘문예 당선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 위주가 아니라 사유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남의 글을 읽을 때는 펜을 들고 마음에 드는 문장 줄을 그으면서 공부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에 아주 한순간을 잡아서 아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주 잘 써나가는 글이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뽑아놓은 글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느 삼거리에서 이 하늘
문득 그럴 때가 있다. 무심결에 어딘가를 봤을 때 그 장면이 화인처럼 뇌리에 박히는 순간이, 화인, 여기 한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없어서 조금 어정쩡하지요. 쇠붙이를 달궈서 목재나 동물이나 사람한테 도장 찍듯이 누르는 것을 화인이라고 하죠. 불도장, 쉽게 말하면 불도장으로 고문시킬 때 하죠. 시골에서 가축 우리 소라고 표시할 때 부직갱이를 달궈 가지고 소 털을 자기들만이 아는 뭐 열십자로 한달지, 그게 화인입니다. 그리고 목공예 할 때도 불을 달궈 가지고 하죠. 쉽게 말하면 불도장. 또는 길을 걷다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의미 없는 그 음이 아주 오래 머리에 남아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대부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없던 듯 잊고 살다 보면 훗날 불현듯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그런 현상은 보통 가족이나 연인, 친구처럼 내 소중한 사람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길을 걷다 혼자 밥을 먹는 누군가의 등이 유난히 신경 쓰일 때, 말할 때 습관적으로 입술을 삐죽이는 모습에 왠지 친근함이 들 때, 나중에 알고 보면 집에서 자주 보던 어머니의 뒷모습이었거나 예전 사귀던 사람의 버릇이었음을 기억해 낸다. 제가 수필을 쓰실 때요, 첫 문단은 될 수 있으면 첫 문장, 첫 문단은 짧게 쓰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적지 않이 열 몇 줄을 써버렸지요. 조금 길긴 합니다. 이 단락을 저는 프롤로그다. 1단락은 프롤로그다. 나는 앞으로 이런 글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을 미리 요점 정리를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필 해설이 끝나고 프롤로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락은 일단 프롤로그다. 자, 단락을 띄었습니다. 독자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갑니다. 점차 쌀쌀해지는 어느 날이었다. 나는 단골 카페에 3시간째 머무르고 있었다. 카페는 2층이었고 건물 외벽이 온통 통유리여서 창가 자리에서는 바로 아래 길가뿐만 아니라 저 멀리 삼거리와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다 보였다. 그 자리에서 글을 쓰던 중에 문득 집중이 풀어졌다. 자연스럽지 않은 끈김이었다. 왠지 그래야 할 것처럼 고개를 들었다. 옮겨가는 시선을 무작정 따라가 보니 저 멀리 삼거리에 아버지가 서 계셨다. 황색 코트와 검은색 머플러, 왼손에 노트북 가방을 든 아침에 배웅했던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다. 여기 다녔던 12년 동안, 카페를 12년 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마주치는 것은 처음이었다. 대뜸 소리쳐 부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벌어지던 입이 문득 도로 닫혔다. 그리고 물끄러미 한동안 그분의 옆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아버지의 이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느새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속에 이게 뭐지? 뭐가 요동을 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죠. 입술이 닿기 전에 내가 눈물이 흐른 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 우두커니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사진처럼 눈이 아닌 가슴에 박혔다. 시각적인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습이 가슴에 와서 꽉 박힌 거예요. 왜 이 장면이 눈에 박혔는지는 훗날 이 글을 쓰다가 알게 된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차를 하고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또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늘 집 앞 넓은 마당에서 삼거리까지 모두 갈 때까지 지켜보셨다. 지켜본다는 것.
대단한 관심이죠. 그게 애정 표시입니다. 그저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죠.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오거라. 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은 아주 그 소설 방식으로 공간적인 배경, 이단락에서는 공간적인 삼거리 배경을 끌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참 멋쟁이 같아요. 황색 코트, 60 대신 할아버지가 황색 코트에 검은색 머플러를 딱 하고 노트북 가방을 딱 들고 아주 세련되셨죠. 멋진 할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3단락으로 갑니다. 나는 30살입니다. 화자. 아버지는 예순입니다. 예순을 막 넘긴 아버지와 아들. 이제 서로에게 남은 시간보다 지나간 시간이 더 많은 것이다. 아버지는 60년 넘게 살았어요. 나는 30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보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아졌다. 아버지, 오늘 갈비집에 가실까요? 야야, 내가 아직 젊은 줄 아냐? 갈비 뜯어먹기도 힘들다. 그냥 불고기 볶아먹는 집에 가자. 이제 못 가요. 같이 갈 수 있는 것보다 갈 수 없는 장소가 늘어난다. 언젠가는 더 이상 낙지볶음에 소주 한 잔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야야, 매운 거 먹으면 내가 속이 안 받는다. 못 가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 함께 산을 오르다가 뜨거운 증기에 사우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더 연로하시면 휴가 중에 일출봉 앞에서 무릎을 매만지면서 고민하는 모습. 요즘은 무릎이 시리다. 자, 족구장에서 1세트가 끝나자마자 아이고 이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벤치에 앉아 계실 것이다. 하려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나 반드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 계속 아버지와 내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그간 하지 못했음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런 줄은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하지 못했음이 아니라 하지 않았음에 서러워 눈물 짓게 될 것이다. 보십시다. 하지 못한 것은 이런저런 여건상 이유가 있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지 못한 것은. 그러나 하지 않았음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했음과 하지 않았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줄 아주 밑줄 긋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단락은 아버지와 내가 살아온 시간, 앞으로 무엇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저분은 어떠셨을까? 계속 지금 삼거리 아버지를 지금 보면서 생각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면, 아들이 자라면 함께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내가 처음 어머니의 뱃속에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사히 태어났다는 의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잠든 어머니와 나를 두고 대문 밖에서 하늘을 보며 담배를 태우셨을 때, 담배를 허공으로 연기를 날리면서 나도 부양가족이 늘었구나. 무엇을 벌어서, 어떻게 벌어서 교육시키고 살아가야 되나, 무슨 생각과 결심을 하셨을까. 그 아이였던 나에게 바라는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언젠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바도 있으셨을 것이다. 아들과 내가 이것은 꼭 같이 해보고 싶다.
과연 얼마만큼 이루셨을까? 생각만큼. 그분께서 들어올린 손바닥을 보며 나는 몇 번이나 마주 손바닥을 내밀었을까? 내가 밖에 갔다가 아버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왔는가? 하이파이브.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 한번 내밀어서 쫙 해줬으면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텐데, 에이 아버지 쑥스럽게 왜 그래요? 그러고 어정쩡하게 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그 손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거 한번 못 해줬죠. 손바닥을 내가 내밀었나? 나 역시 잘하기 바빴고, 지가 바쁘기는 뭘 바빠요. 핑계지. 잘하기 바빴고 자리 잡고 사는 일에 쫓겼다지만 효도할 궁리는 하면서 어찌 사랑받을 준비는 안 했나? 반성해야죠. 사랑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효도할 궁리는 했어요. 내가 뭘 사드릴까? 아버지 용돈을 얼마를 드려볼까? 이런 효도할 생각은 했죠. 그런데 보십시다. 드려야 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자의적인 효도다. 자의적인 효도는요, 자식들이 잘합니다. 물질로 잘해요. 반대로 자식을 원활히 사랑할 수 있게 돕는 것은 타의적인 효가 된다. 하이파이브 아버지하고 한번 하는 거, 그거 타의적인 효도거든요. 에이 쑥스럽게 왜 그래요? 그거 효도 한번 못합니까? 나는 결국 효도도 사랑받음도 반푼이인 채로 30이 넘어버렸다. 반푼이다. 스스로 큰 효는 못했어도 불효도 없는 자식이었다. 또 아이고 자칭? 불효도 없었다고요? 누구 맘대로? 그건 부모가 판단할 일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효도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일도 없지.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것은 네 생각이에요. 하지만 내 역할은 자식으로서의 효도, 의무적인 효도,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나는 저분에게 자식을 떠난 한 인간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을까? 사람으로서 괜찮은 인간이었을까? 내가 같은 지붕을 이고 살만한 괜찮은 가족이었을까? 이거요, 본인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요, 이 화자가 계속 독자에게 던집니다. 이 말을 계속 우리가 지금 화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괜찮은 가족이었을까?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할 괜찮은 동반자였을까? 당신께서 원하신 바가 그런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과한 생각일 수도 있다. 자식은 늘 누군가의 불효자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할 일 없는 상념들이 계속 입안을 적신다. 자식들은 부모들의 반푼이다. 효도요. 얼마만큼 해야 효도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 사담입니다마는요. 어제 그 문학하는 제 후배, 여자 후배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선배 나 너무 속상해. 왜? 은국이가 있잖아. 아들이 한의사예요. 한의원을 하는데 엄마 요즘 어때요?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또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어디서 뭐 달랑 사가지고 가기가 그래서 아들하고 그 근무하는 간호사 아들 주려고 햄버거를 했답니다. 아들 주려고 햄버거를 얼마나 성의껏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가서 야, 나 배고프지? 이걸 하나 먹어봐라. 그러고 줬더니요, 위를 딱 보니까 계란이 올려져 있었답니다. 엄마,
나 계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야야, 너 집에 있을 때 계란 먹었잖아. 이런 거 앞으로 해오지 마세요. 그러더니 햄버거를 쓰레기통에 딱 넣어버리더랍니다. 안 먹는다고 그냥 둔 것도 아니고요. 엄마 보는 데서 쓰레기통에 딱 넣어버렸답니다. 그것 좀 먹어주면 안 되나요? 계란만 빼고 좀 먹어주면 안 되나요? 그게 먹어주면 타의적인 효도거든요. 이 왼수들이 그걸 못해요. 저도 아들만 둘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타의적인 효도, 자의적인 효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단락을 띄어서 다시 단락을 띄어서 카페 안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말없이 바라만 보던 나는 끝내 휴대전화를 들었다. 아이고, 비어있는 까만 네모 안을 무슨 말로 채울까 잠시 고민하다가 씁니다. 아버지, 저녁 맛있게 드세요.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이런 말밖에 쓰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적지 못하고 전송을 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셨다. 나 역시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훔쳐보았다. 이거 대단한 효도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단락을 또 바꿉니다. 단락을 띄운다는 것은 시제가 변했거나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현실 속으로 돌아오거나 그럴 때 단락을 띄운다고 했죠. 잠시 후 꺾어진 코너에서, 자, 다시 삼거리 말을 합니다. 꺾어진 코너에서 차가 튀어나왔다. 자, 잠시 비상등을 켜고 아버지를 태운 차는 이내 차선 흐름을 따라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자, 아버지가 드디어 차를 타고 떠나셨죠. 그 짧은 10초의 장면이, 차가 와서 아버지가 타고 떠나시는 10초 장면이 내게는 마치 향후 30년, 다음 30년을 압축시켜 놓은 동영상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차를 타고 10초 순간에 떠나셨을 뿐인데, 내가 앞으로 30년 살고 그러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실 텐데, 아버지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떠나는 그 짧은 순간이 아닐까? 이 아버지가 차를 타고 떠났지만 향후 30년 후에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끔찍하죠? 네. 늘 가까워지고 싶었으나 일정 이상 다가가지 못했던 한 사람을 나와 참 많이 닮았지만 그래서 숱한 평행선을 그렸던 당신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하며 보내야 하는 마음으로, 이런 문단은요, 묘사가 아주 극적이고 아주 소설적인 기법이죠. 아주 좋습니다. 단락을 띄어서 말합니다. 주제 모두 그리웠다가 사람들은, 인생은 그리웠다가 그리 살다가 그리 가겠지. 내 뒷모습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당신 아버지의 뒷모습과 닮아있듯이 나 역시도 언젠가 그렇게 닮아갈 것이다. 그 모습에 나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아가고. 이것은 단락을 띄어서 어느 저녁 날 삼거리의 풍경이었다. 아주 수필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새로운 기법을 써서 아주 소설적인 맛을 가미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아주 굉장히 효도합시다 1000번 말한 것보다 굉장히 이 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를 해주죠. 그러니까는 저녁 나절 한순간의 풍경을 잡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수필에 3대가 등장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주 플롯을 아주 구성을 아주 잘 했죠. 그래서 삼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삼거리가 될 수도 있고, 현재에서 봤을 때 이승과 저승, 현재 이렇게 해서 삼거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이제 부여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수필 한 편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어느 삼거리에서 이제 심사평이 세대 흐름 문제를 아주 섬세하게 다뤘다. 심사평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인간의 성장과 사멸 두 문제를 넓게 다뤘다. 애틋하고 따뜻한 가족 이야기다. 시간적 공간과 배경이 어느 저녁 어느 삼거리 아주 좋았다. 대상이 되는 한 점, 아버지죠. 아버지의 공간 배치가 정지된 한 폭의 사진처럼 선명하다. 아주 좋죠. 이게 아주 장점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앞에 일단락이 조금 길었다. 이것을 짚었습니다. 당선 소감이 아주 좋아요. 앞으로도 뭔가 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 소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한 작품이에요.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여사님들이 이 당선 소감을 읽으시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10년 직장을 때려치우고 10년 공부해서 습작을 많이 했겠죠. 발표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습작을 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당선 소감은 꼭 인쇄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단락이 하나의 프롤로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롤로그는 뭐냐 잘 아시겠지만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문학에서 책 첫머리에 책을 소개하는 글, 또는 서문, 또 짧은 해설, 또 들어가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모두를 프롤로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극에서도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소극장에 연극 보러 갔을 때 막이 오르기 전에 연극 배우 한 명 아니면 몇 명이 잠깐 나와서 이런 내용으로 연극이 전개되겠습니다. 연극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합니다. 그 연극 프롤로그죠. 자, 음악에도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특히 오페라에서 오페라 이제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서막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페라를 이제 감상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음악이 흐를 겁니다. 그래서 예비 음악을 들려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페라에서도 프롤로그가 있다. 그래서 프롤로그는 간판과 같습니다. 간판과 같기 때문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유발을 시키죠. 그래서 혹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블로그에도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이렇게 보고 아니야, 나는 이 방에서 오래 있기 싫어, 머물까 나갈까, 프롤로그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첫인상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책을 사러 갔을 때 처음에 제목을 봅니다. 그 다음에 목차를 쑥 보죠. 그 다음에 프롤로그를 읽어봅니다. 제목은 당연히 중요하죠. 제목 다음으로 프롤로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책을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프롤로그는 판매량과 직결되죠. 그러면은 프롤로그는 책을 쓰기 전에 쓸까요? 책을 다 쓰고 나서 쓸까요? 제목 다음에
넘기면 목차 있고 프롤로그가 나오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프롤로그는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프롤로그를 씁니다. 그리고 앞쪽에다가 실기는 싫지요. 출판하기 바로 직전에 프롤로그를 작성하는데 실기는 맨 앞에 목차 뒤에 실는다. 편집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쓰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하지요. 이것은 책을 내용을 그만큼 꿰뚫고 나서 신중하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롤로그 내용은 책 다 쓰고 편집까지 끝난 뒤로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할까 마지막에 써서 실기는 목차 다음에 딱 실어 넣는 거다. 이 프롤로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책을 살까 생각 없이 서점에 가셨다면 목차를 보시고 제목을 보시고 목차 보고 프롤로그 보고 그러면 이 책이 내용이 대강 어떻다는 것을 알지요. 자, 그래서 프롤로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 수필 1단락이 이 내용의 프롤로그와 같기 때문에 이 수필을 이해를 잘 하시려면 1단락을 세밀하게 잘 읽고 나시면 어떤 글로 전개가 되겠구나. 자꾸 마음에 반성하라는 글이 열리겠네.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필 한 편을 했는데요. 이제 또 한 가지요. 지난 연말에 제가 과제를 드렸죠. 아듀 2020 그거를 찾아서 채점을 해 보셨습니까? 작년 1년 동안에 5가지를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 못했는지 그거 체크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신년 들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메일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2021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중에 5가지를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올해 뭐 신축년이라고 뭐 흰소라고 하죠. 저는 흰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신축년에 들어서 나는 올 연말까지 뭘 하고 싶다.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 묘소를 내가 간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서 우리 조카들이 다 벌초하고 나는 기껏해야 벌초했냐 그러면서 한 20만 원 보내고 했는데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올해 안에는 꽃 피고 새 올 때 내가 꼭 한번 막걸리 사들고 포 하나 사고 내가 묘소로 가겠다. 1년 동안에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5가지 꼭 세우셔서 목표 없이 나도 세월 살 만큼 살았는데 대낮게나 살지 뭐 목표를 세우고 말고 해. 목표는 젊은이들이나 세워라. 아닙니다. 못 지키더라도 세워본 것과 세우지 않는 것과 그리고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체면을 거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 그래, 내가 이건 한번 해보자. 딱 그거 지키고 동그라미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또 채점을 할 겁니다. 이거 한번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